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1년도에 그 소방간부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소방간부 문제가 공개가 안 되다가 5년치를 공개했고 출제가 어디에서 되고 있는지 한번 분석을 그 도표를 보면은 해놨거든요. 결론부터 말하면은 소방간부는 민법 총칙만 시험을 치다 보니까 전범위에 걸쳐서 아주 고루고루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아주 많이 출제되는 쪽을 보면 그 자연인 파트를 보면은 올해 21년도에 5문제가 나왔고요. 25문제 중에 5문제면 아주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20년에는 4문제, 19년에도 5문제, 18년에 4문제, 17년에 4문제. 그러니까 거의 4문제 아니면은 5문제가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인은 판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조문을 충실히 숙지한 바탕위에 얼마 안 되는 판례를 공부하면은 거의 틀리지 않는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인은 많이 나올수록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파트가 의사표시와 대리 쪽입니다. 그럼 의사표시도 4문제, 3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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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문제 거의 서너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대리도 보면은 21년도 4문제, 그 다음 20년 3문제, 19년 5문제, 그 다음에 4문제, 4문제. 거의 평균 잡아서 4문제가 대리도 출제되고 있다. 자연인과 함께 역시 아주 많이 출제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어떤 시험이든 의사표시와 대리는 민총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도 보면은 꽤 2, 3문제가 2문제에서 3문제가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법인은 특히 조문 판례, 그 다음에 비법인 사단에 대한 판례가 상당히 종중을 비롯해서 많지 않습니까? 제가 기본 강의할 적에도 강조했다시피 그런 판례들을 잘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보면은 이제 법률행위 목적도, 즉 목적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반사회적 행위하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거든요. 그런 것들이 거의 매년 한 문제씩 해가지고 반사회 질서 행위 한 문제, 불공정한 법률행위 한 문제, 2문제가 거의 출제 해마다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무효와 취소도 거의 해마다, 물론 19년도에는 무효와 취소가 한 문제도 출제 안 된 적도 있긴 합니다만 2문제 정도가 출제된다고 보면 되고, 역시 소멸시효도 2문제에서 3문제가 거의 출제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근데 100점을 목표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자주 출제가 설령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조건기한도 빠짐없이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또 물건도 보면은 꼭 한 문제가 거의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신의성실의 원칙 같은 것도 판례가 대단히 많은데 거의 해마다 출제가 되고 있다. 가끔 가다가 이제 권리의 종류라든가 이런 게 가끔 출제가 된 게 있으면 주로 행성권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법원, 주로 간섭법의 문제겠죠. 최근에는 21년, 20년, 19년에는 우리 소방간부 시험에 있어서는 법원 문제가 출제가 안 됐습니다만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역시나 한 문제가 출제된다고 보고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양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어려운 쪽은 아닙니다. 법률행위 해석이 다른 시험들은 보면은 가끔 출제가 되는데 우리 소방간부에서는 출제가 거의 안 되고 있는데, 그래도 또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법률행위 해석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은 한마디로 전반적으로 출제가 된다. 원래 민법 총칙만 이렇게 시험을 치는 경우에는 골고루 출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5문제를 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조금 중요한 부분은 조금 깊이 있게,
자주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약간 좀 간단하게 공부를 하기는 해도 됩니다만 그래도 안 할 수는 없다. 해야 된다라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출제 경향을 보면은 거의 해마다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해마다 거의 70%에서 80% 사이가 판례의 문제입니다. 이제 한 20%에서 30%, 이 정도가 이제 조문의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조문이야 민법 총칙 범위가 1조부터 184조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을 한 3번, 4번 읽게 되면은 조문은 거의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판례를 결국 어떻게 이해하고 안 알고 있느냐, 이것이 고득점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관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례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 알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몇 번 반복을 하다 보면은요, 이 판례의 뜻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충분히 숙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모르는 거는 체크를 해두었다가 천천히 알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갈수록 수준이 조금 이렇게 상향되고 있다. 21년도 문제 통정의표시 같은 그 사례 문제는 물론 그 판례 자체는 여러 시험에서 지문 하나로 등장한 적은 꽤 있는 판례입니다만 그걸 사례로 가지고 만들어서 출제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수준이 조금 올라가는, 즉 약간은 물권법도 좀 관련이 되는 그런 수준으로까지 출제가 올라가고 있다. 수준이 그런 거로 볼 적에 점점 21년도는 20년보다는 한두 문제 더 어려운 수준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대책으로서 단순 암기보다는 조금은 이해도 필요하다. 그래야 100점을 맞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민법 총칙을 양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투자하는 시간에 3분의 1 내지 절반만 투자해도 충분히 100점 내지 실수해서 한 개 틀리든지 하게 되면은 다른 과목을 조금 점수를 덜 받더라도 충분히 합격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니까 민법 총칙을 좀 자세히 열심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21년도 도반간부 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번 문제가 법인 문제 중에서 올해 법인 문제가 2문제가 나왔는데요. 한 문제는 바로 비법인 사단 문제고 한 문제는 일반 민법상 법인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비법인 사단은 거의 판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비법인 사단에 대한 공부는 특히 좀 많이 해둬야 됩니다. 근데 여기 1번 지문 이런 거를 보기에 앞서서 이렇게 생각을 일단 먼저 해두면 됩니다. 법인격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민법상 법인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모든 법인에 관한 규정이 그걸 제외하고는, 그 제외가 바로 60조입니다. 이 60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법인에 관한 규정은 다 비법인 사단에도 적용된다. 비법인 사단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게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규정이잖아요. 35조. 그러니까 저 비법인 사단을 법인으로 바꾸면은 법인의 대표자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다라는 거죠. 60조 이거 하나만, 이게 60조가 뭐냐 하면은 대표권의 제한을 등기하지 않으면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규정이잖아요. 근데 비법인 사단에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거는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는 설립 등기가 되어 있지를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권 제한을 등기할 수가 없죠. 설립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어디다 등기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은 비법인 사단에 적용될 수가 없고 이것을 제외하고는 다 적용된다. 그럼 35조잖아요. 35조의 경우에는 당연히 비법인 사단에도 유추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요 2번 지문은
민사소송법에 있는 규정이잖아요. 그래서 비법인 사단이 나오면은 민법 조문은 아니지만 두 개 조문, 민사소송법 조문 이 조문하고 또 부동산 등기법 조문하고 이 두 조문은 기억해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 대표자, 관리자가 관리인이 있다면은 그 비법인 사단의 이름으로 원고 피고가 될 수 있다. 즉 당사자 능력이 있다. 이게 민사소송법 규정이거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면은 역시 대표자 비법인 사단이라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법인 사단의 이름으로 원래 권리 능력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딱 예외적 규정을 부동산 등기법에서 두고 있는 거예요. 등기 능력이 있다. 비법인 사단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등기를 할 수가 있다. 그 두 조문은 자주 출제가 되는 거니까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것도 유추 적용이 된다. 아까 1번에 알자 말했다시피 60조를 빼고는 다 비법인 사단에도 유추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이 규정도 비법인 사단에 유추 적용이 된다. 아까 5번 요구 하나만은 대표권 제한이지 않지? 대표권 제한. 이 대표권 제한에 대해서 말이죠.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 대표권 제한에 대하여 규정이 정관에 기재되어 우리 법인은 이렇게 되잖아요. 민법상 법인은 어떻게 되느냐? 대표권을 제한을 가했으면 법인에 있어서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해야 유효하고 정관에 기재해서 유효한 대표권 제한이라 하더라도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법인의 경우에는. 근데 비법인의 사단의 경우에는 이런 논리를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는 의미로 논할 수가 없잖아요. 설립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등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래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냐 아니면은 악이냐 아니면 가실이 있느냐에 따라서 유무효를 정한다. 이거 하나만 차이를 두면 됩니다. 그래서 법인과 달리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이러면 그 거래 행위는 유효가 되는 거예요. 거래 행위는 유효가 되는 거지. 반면에 상대방이 악이거나 알았거나 또는 몰랐다 하더라도 가실이 있는 경우 알 수 있었는데 몰랐던 경우 이 경우는 무효가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알았거나 즉 악이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는 것은 선의이지만 즉 몰랐지만 가실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가 아니라면은 유효하다 하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 되죠. 그러면 4번을 볼까요? 구승원에 사원이 없게 되면은 아니 근데 우리 법인에서 사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해산 사유가 될 뿐입니다. 사단법인에서 사원이 한 명도 없게 되면은 바로 권리 능력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사원이 한 명도 없으면 해산 사유가 돼. 그러니까 바로 법인의 권리 능력이 소멸되는 게 아니거든. 해산 절차를 거쳐가지고 청산을 거쳐야 되는 거지. 비법인 사단도 똑같다. 비법인 사단도 사원이 없게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사단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했는데 소멸함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바로 이 4번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조문을 제외하고는 요 60조를 제외하고는 전부 비법인 사단이라고 해서 다를 이유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일반 민법상 법인, 그 중에서도 법인의 기간에 대해서 21년도에는 출제가 되었습니다.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민법상 법인에 있어서 감사는 필요기간, 필수기간이 아니고 임의기간이다라는 거 말이니까 선임하지 않아도 되고 선임해도 되고 이사는 반드시 선임해야 된다는 것과 구별을 해야죠.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이 하나요.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기, 특정이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대리하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조문과 관련해서 이번 조문과 관련해서는 알아야 될 게 포괄적
대리는 허용 안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또 하나는, 이렇게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선임된 대리인은, 법인의 기관이, 대표기관이 아니라는 것도 알면은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이익 상반 나오면은 특별대리인과 연결돼야 됩니다. 이사가 아예 없거나 결론이 생겼다 그러면 임시 입사하러 가는 거고, 이걸 바꾸어서 그동안 각종의 시험에서 대단히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이사가 없거나 결론이 생겼다 그러면 임시 이사로 가야 되고, 이렇게 이익이 상반한다 그러면 특별대리인으로 가야 되고, 아무튼 여기 임시 이사나 특별대리인은 2번에서 말하는 임의 대리인과 달리 법인의 대표기관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4번은 그대로 조문에 있는 거죠.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이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민법은 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정족수를 총상 5분의 1, 이걸 소수사항권이라 그러죠.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정관으로 이 정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감소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 조문을 보면은 5분의 1이라는 이 정수는 정관으로 정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소시키는 것도, 즉 5분의 1을 6분의 1로 해도 되고 4분의 1로 해도 되고요. 정감시킬 수 있다, 정관으로. 이렇게 정관으로는 거의 다 가능합니다. 근데 박탈은 못 시킵니다. 정감은 가능하지만 아예 송사원에 와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사원의 고유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3조도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103조도. 그래서 판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103조는 기본 강의할 때도 보았다시피. 그러니까 103조에 대해서도 판례들을 좀 많이, 특히 이쪽 공부 파트는 판례가 워낙 많기 때문에 103조 2반에 해당한다 보다는 입안처럼 보이지만 입안에 해당하지 않는 걸 중심으로 공부를 해두면,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대단히 쉬운 문제 아닙니까? 1번을 가만히 봐보세요. 도박을 이해한 것이라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고 대여자가 그 동기를 인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금전 소비대 제작정이 103조 2반으로 무효가 될까? 근데 동기의 불법에 있어서는 우리의 다우설과 판례가 동기 표시설이라 그러죠. 동기가 표시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 표시되지 않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이거는 103조 2반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님을 알 바로 1번이 답이 됩니다. 부동산 이중매매는 적극 가담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적극 가담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대표적인 거는 권유한다든가, 기망, 쏘기 가지고, 제2의 수인이 말이야. 아니면, 1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면서 2매 수인이 또 자기에게 팔아라고 매도를 요청한다든가, 이런 게 적극 가담이 되는 거예요. 다만, 단순히 1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는 적극 가담이 아닙니다. 알면서 매도를 요청하면 적극 가담이 되지만, 아무튼 여기서는 그런 게 필요 없고 그냥 적극 가담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이중매매 계약은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학벌 약정도 저 398조에 손해배상 예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학금 약정이 있으면은 우리 민법상으로는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원래 이학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 손해배상 예정, 이학벌. 근데 이학벌은 말 그대로 벌이잖아요. 벌칙이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학금 약정, 네가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은 3천만 원으로 이학금을 약정을 해놨다. 그러니까 이게 손해배상 예정인 경우에는요, 그냥 3천만 원 받으면 끝납니다. 그들 간의 관계가. 또 손해배상 같은 걸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이학금이 이학벌인 경우에는 그 약정되는 것을 그거는 벌칙으로 받는 거니까 3천을 받고 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또 하나의 양자, 이학벌과 손해배상 예정의 차이는 398조에서 손해배상 예정의 경우에는 부당가다한 경우에
법원에 의하여 직권 감액이 가능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해 줘버릴 수가 있어. 그러나 이 약벌은 벌칙이기 때문에 법원에 의한 직권 감액이 허용되지를 않아요. 다만 이 약벌인 경우에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채무자가 지나치게 무겁다. 그렇다고 해서 법원이 이거는 직권 감액을 할 수는 없거든. 그때 우리 대법원 판례는요, 103조 법리를 거기다 적용해가지고 전부나 일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는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치게 채무자에게 무거운 이약불 약정이라면은 그 전부나 일부가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도 한쪽이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 과도한 반대급부를 가하는 것. 용어만 들어봐도, 읽어만 봐도 103조 위반임을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해당하는 예가 돈을 빌려주면서 소비대차 계약, 그죠? 그 이유를 아주 과도하게 높게 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 5번 판례는 최근에 나온 판례인데 이제 감남 을녀가 서로 이혼을 하면서 감남 즉 아버지 어머니가 공동 친권자가 원래 되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종래 자기 아내였던 처였던 사람에게 친권자를 아버지 자기만 단독 친권자가 되도록 하자. 이렇게 친권자 변경을 하면서 대신에 친권을 포기하는 그 전 처에게 이자료를 주기로 약정을 합니다. 근데 5천만 원. 이렇게 약정 이자료를 주면서 친권자 변경이 이제 공동 친권에서 아버지 단독 친권으로 변경이 된 거죠. 그러면서 만약에 나중에 또 친권을 당신이 주장하고 나서면은 내가 준 5천만 원의 2배, 즉 1억을 돌려줘야만 친권자 변경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친권자 변경 청구권 이자로 2배를 지급하기로 하는. 그러면 나중에 아버지가 친권자 노릇을 제대로 못하니까 어머니가 친권자가 되고 싶어도 변경을 청구하고자 하자니 2배를 줘야 돼. 그럼 이 2배를 1억을 주고 친권자 변경을 하려면 돈이 1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함부로 변경을 청구할 수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2배를 지급하기라는 저 약정은 친권자 변경 청구권에 대한 제한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친권자 변경을 청구할 자유가 침해된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이것도 103조 위반이 된다. 그래서 2, 3, 4, 5 이 네 가지는 다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고 1번은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이제 사례식으로 출제를 하긴 했습니다만 사례 문제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너무나 좀 쉬운 문제입니다. 친권자 갑이 미성년자 을을 대리하여 변과 체결한 미성년자 을 소유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인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판례를 출제하고 싶어서 사례식으로 출제한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궁박갱솔 무갱음에 있어서 갱솔과 무갱음은 원칙에 따라 즉 대리인 표준이 원칙이잖아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만 궁박만큼은 모든 효과가 대리행위의 모든 효과는 본인에게 기소가잖아요. 그래서 궁박만큼은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그걸 출제하고 싶어서 이런 사례식으로 출제한 겁니다. 그리고 1번에 바로 나오잖아요. 궁박 상태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친권자가 저 법정 대리인이죠. 법정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궁박만큼은 본인, 즉 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을이 얻을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는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요. 객관적 요건으로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한 객관적 요건, 현저한 불균형입니다.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주관적 요건으로는 궁박갱솔 무갱음하고 또는 그런 이용하려는 의도, 악의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3번 계약금을 지급한 병이 아직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상대방 병은 이제 잔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왜냐?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니까요. 이미 이행한 것이면은 반환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미 이행한 것일 적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문제는 불법 원인급여 문제와 즉 748조 문제와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아직 판례는 없습니다만 통설적 논리에 하면은 폭리를 당한 사람 즉 피해자죠. 피해자는 부당이득 중개에 있으면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지만 폭리자는 우리 불법 원인급여에 보면은 그러나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리자는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고 피해자는 단서에 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맞고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궁박한 사정을 알면서 이용하는 즉 악이죠. 요건이 주관적 요건 중에 하나죠. 후에 성년자가 된 을이 이 매매계약을 주인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 매매계약은 유효로 될 수 없다. 이거는 이제 무효행위 주인에 가면은 원래 무효행위를 주인하면은 새로운 법률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까? 소급표는 없지만 그런데 반사회적 행위라든가 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주인을 한다고 해서 유효로 되면은 불공정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103조 위반 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주인한다고 해서 유효가 될 수는 없다. 사례식이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사실 신의성실의 원칙이 거의 매년 출제가 되는데 판례를 많이 알고 있으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만 신의성실의 원칙은 판례를 많이 모르고 있으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자, 어지간히 어떤 퇴직금 지문이 나오면은 이 조건 없이 수령 이 말이 나오면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해 갔다. 그러면 그 해고 자기 당한 걸 다투지 않을 생각이니까 퇴직금을 받아갔지 않겠습니까? 물론 퇴직금을 받아가더라도 조건을 달한 경우 내가 퇴직금을 받지만 그렇다고 내가 다투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라는 이 조건을 달았거나 이의를 제시했다면은 나중에 해고 무효 확인소를 제기해도 됩니다. 그러나 조건 없이 수령했다 이 말 나오면은 나중에 해고 무효 확인소를 제기하는 것은 금만원의 원칙에 신의 측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학정채무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 학정채무라는 말이 나오면은 사정 변경을 이유로 뭐 해지할 수 있니 없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나 이런 거는 불확정 채무일 적에 예상치 못하게 자기가 책임져야 될 액수가 증가되는 걸 막기 위하여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확정이 되어 있으면은 처음부터 얼마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까지는 책임지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다 해야죠. 있다 했으니까 이게 바로 틀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례가 이제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를 인정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엄격한 요건 하에서요.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기고 기책 사유가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래대로 효력을 인정하게 되면은 아주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적에 계약 준수 원칙에 대한 예로서 사정 변경 원칙에 의한 해제를 인정하자 이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라 해야 됩니다. 따라서 기초가 되지 않은 사정이나 아니면은 어느 일방 당사자가 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 불이익을 떠안기로 한 거는 합의가 했었다 해도 그거는 개인적인 것이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여기서 말하는 사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변경이 되었다고 해서 뭐 사정 변경 원칙에 입각해서 해제를 할 수 있고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문.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단순히 올랐다는 것만으로는 해제를 하려면은요 아주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 이것만으로는 해제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해제가 안 된다 이거죠. 그대로 유효하다 이거죠. 그대로 유효한 매매계약이니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신의식에 입이 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번이 바로 그 유명한 대구 백화점 판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이제 권리남용과 관련해서 판례는 여전히 주류적 입장이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한다는 입장인데, 이 상계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주관적 요건이 필요 없다고 한 그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이 부도가 나니까요, 내가 백화점에 보증금을 줄 사람이 이제 줘야 될 내 채무를 부담합니다, 내가. 근데 주기 싫은 거지, 부도 난 백화점에다가. 그러니까 그동안에 백화점이 부도가 나기 전에 막 음을 백화점이 발행해 놓은 게 있단 말이야. 그게 부도가 났으니까 거의 막 아주 후지조각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헐값에 음을 사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백화점에게 나도 채권이 있다, 나는 니한테 보증금을 줄 게 있다, 상계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상계는 특히 여기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주관적 요건이 필요 없다는 거 따라야 됩니다. 이런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물론 알아요. 이 상계를 허용하는 것은, 상계를 하는 것은 신의식에 반하는 권리 남용이 된다. 다만 이때 권리 남용과 관련해서 이 상계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상계권의 권리 남용과 관련해서는 주관적 요건이 필요 없다라는 것도 꼭 알아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자연이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뭐 아주 이거는 6번 문제는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아무튼 능력과 관련되는 규정은 다 강행 규정입니다. 권리 능력도 능력, 그러니까 능력에 관한 규정 아니면 다 강행 규정이다. 우리 민법 민법상의 조문 중에 추정 규정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30조 동시사망 추정, 간주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다는 추정. 법률상, 민법상 추정은 그 두 가지입니다. 간주니까 틀렸고요. 대안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미 출생으로 본다, 그죠? 이거는 맞는 말이고,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서는 이미 출생한 거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비록 가족법이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 그 등록에는 두 가지가 신고를 해서 등록을 할 적에 보고적 신고, 상설적 신고가 있는데, 사람의 생사, 출생과 사망 같은 이런 신고는 상설적 신고가 아니라 보고적 신고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기재해야 권리 능력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되었을 때, 그때 이미 권리 능력이 취득됩니다. 나중에 하는 출생 신고는 보고에 불과합니다. 기재되어야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 이런 말은 틀린 거고요. 그다음 이 판례는 우리가 사람의 생명은 존귀하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민법에서는 이렇게 실종선고제도 같은 것도, 즉 보통 실종도 있고 특별 실종제도도 있고요. 또 가족관계 등록법에 하면 인정사망제도도 있고요. 근데 그런 제도들을 통해서 사람이 죽었음을 간주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함부로 사람이 사망했다 이렇게 취급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이 판례는 북태평양 한복판에서요, 아주 비바람이 강하게 몰아치고 있고 또 파도도 아주 높게 치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한복판이니까요. 거기 갑판에 있던 사람이 바다 밑으로 떨어졌을 적에 발견이 안 된단 말이에요. 떠오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법원이 실종선고, 인정사망 이런 제도를 통하지 않고도 경험칙 논리칙에 따라 사망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여기 끝부분에 보면은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로서만 인정할 수 있다, 사망을. 그러니까 이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틀리고 3번 하나, 아주 쉬운 지문이죠. 3번은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이거 하나만 옳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인 문제가 5문제가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많이 나왔습니다. 21년도 미성년자 문제입니다. 제가 민총 강의할 적에도, 기본할 적에도 말씀드린 바대로 자우지가 민총 범위 내에서 뭐는 맹시적이어야 된다 그러면 다 틀렸어요. 전부 어디에서나 묵시적도 가능합니다. 다.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라 민총 전반적으로 끝까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뭐 소멸시효의 끝부분에 가보면 묵시적 승인도 가능하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전부 묵시적 가능해. 에? 주인도 묵시적 주인도 가능하다. 묵군대리 주인이든. 그 다음에 이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공부할 적에 보통 성립요건과 관련되는 거는 효과를 주장하는 자 쪽에서 입증을 합니다. 반면에 효력요건과 관련되는 거는 다툰다 말은 효력을 다툰다 말은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면 효력을 다투는 거죠. 그 법률행위 무효야 하는 거는 효력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다투는 거잖아요. 취소되어도 무효니까 마찬가지죠. 그래서 보통 효력요건은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자.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일반적 일반적 효력요건에 관한 걸 말합니다. 근데 미성년자 법률행위 하면서 법정대행 동의 이거는 특별 효력요건이잖아요. 특별 효력요건은 다투는 자가 아니라 유효를 주장하는 자. 상대방이죠. 이 미성자 쪽에서 증명해야 된다. 틀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특별 효력 요건이지.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그것도 특별 효력 요건이거든. 즉 유효를 주장하는 자. 보통은 상대방이 유효를 주장할 거. 상대방이 물론 이전 등기가 넘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등기의 휴전 때문에 다투는 자, 즉 본인이 주로 입증을 하겠습니다만 이전 등기가 넘어간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특별 효력 요건은 유효를 주장하는 자 쪽에서. 그 다음에 대리에 있어서는 미성년자라도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 없다는 너무나 많이 출제된 거라서 다 아실 거고,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아파트를 팔았는데 그 매매 계약이 미성년자에게 유리하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가 없다. 근데 우리가 권리만을 넣거나 의무만을 매라는 행위는 동의 없이 단독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물론 미성년자에게 유리한 계약이긴 합니다만 아무리 1억짜리 아파트를 2억에 파는 계약을 맺었으면 아주 비싸게 팔았으니까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소유권을 잃게 되잖아요. 이걸 유효로 인정해버리면. 그러니까 권리만을 얻든지 의무만을 면하든지 해야 돼. 권리를 얻어도 의무도 부담하게 된다든가, 반대로 의무를 면하지만 권리도 잃게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단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유리한 계약이라도. 그래서 이 경우는 단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역시. 그 다음에 5번에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고, 이 경우 법정 대리인은 그 허락을 취소 제한할 수 있는 조문을 그대로, 그죠? 이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영업 허락과 관련해서는 법정 대리권이 소멸하게 된다는 것까지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만 옳고 나머지는 다 틀린 게 되네요. 그 다음에 또 자연인 문제. 한정우견 계시. 한정우견 계시는 조문을 잘 파악해놔야 됩니다. 특히 이게 한정우견에 관한 조문인지 성년우견에 관한 조문인지 특정우견에 관한 조문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어느 것이든 지자체장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청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도 가정부부는 갑이 한정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 범위를 정할 조문이 그대로 있고, 질병, 장애, 요런 그 밖의 사료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 그러면은 한정우견 개시 심판입니다. 부족. 일시적 후원. 그러면 특정우견 개시죠. 능력 완전히 없어진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라면 성렬우견 개시 심판이 될 것이고요. 특히 4번과 같은 이런 걸 조심을 하자 이 말이에요. 분명히 들어본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공부를 한 사람은 한정 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 범위를 정해야 된다. 들어본 말이거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이 기간하고 사무 범위를 정하는 거는 특정 후견에 해당하는 겁니다. 한정 후견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들어본 말이라고 해서 옳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한정 후견 문제지 특정 후견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정 후견에 대해서는 특정 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 범위를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일시적 후원이 필요한 경우니까 기간 같은 걸 정해야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뭐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뭐 대가가 가도하지 않은 법률, 이거는 뭐 비성년 의견인이든 비한정 의견이든 다 같은 조문이 있습니다. 역시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부재자 재산 관리. 부재자 재산 관리는 대리 쪽 118조 조문하고도 항상 결부를 시켜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행위에 해당하는지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그죠? 처분행위에 해당하면은 반드시 가정법원의 처분행위에 관한, 즉 초과행위죠. 처분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하게 되면은 무효가 되죠. 그 다음에 부재자 재산관리제도와 실종선고의 차이점이죠. 실종선고를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사불명이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재자 재산관리의 경우는 물론 생사불명인 사람도 실종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는 부재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꼭 생사불명이라야만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게 생존하고 있음이 명백해도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고 남겨진 재산이 방치되고 있다면은 그것 또한 부재자에 해당하여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존하고 있음이 명백하다면 없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법원이 권한을 정하지 않고 갑의 재산관리인으로 을을 선임한 경우 을은 법원의 허가 없이 갑의 부동산을 처분할 수가 있다. 권한을 정하지 않고 갑의 그럼 118조 대리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리 118조를 보면 보존행위는,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는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고, 이용 계량행위는 대리의 목적이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게 하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처분행위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3번도 똑같은 지문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만약에 부재자가 권한을 정하지 않고 을을 관리, 이거는 임의대리인이잖아. 그럼 이 재산관리는 임의대리인은 권한 없는 임의대 118조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이 경우. 역시 법원의 허가 없이는 갑의 부동산을 처분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갑이 별도로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된다. 예관계이나 검사의 청구에 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권으로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권한 초과 처분행위 허가를 받고 그 허가의 내용에 따라 갑의 부동산을 처분한 후 그 허가 결정이 취소된 경우 이 부동산 처분은 유효하다 그랬는데 왜 유효가 됩니까? 이 허가 결정이 취소되면은 법원이 한번 자기가 허가를 해줬다가 처분해도 좋다. 처분하지 말라. 취소했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취소는 소급표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럼 취소된 지금부터는 처분행위를 하면 안 돼. 근데 기왕에 처분행위 해버린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효가 됩니다. 즉 소급표가 없기 때문이다. 재산관리와 관련해서는 다 소급표가 없습니다. 이렇게 허가 결정이 취소된 경우도 소급표가 없고 재산관리인 선임명령이 취소된 경우에도 소급표가 없고 재산관리제도와 관련해서는 다 소급표가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5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실종선고는 뭐 판례가 몇 개 없지 않습니까? 대신에 조문하고 판례를 몇 개는 안 되지만 기억해 두면은 틀릴 리가 별로 없으니까 고마운 파트죠. 판례가 나올 적에는 호적상 이미 사망을 기재되어 있는데 지금은 뭐 호적이 없어지니까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미 사망으로 기재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망 간주되는 효과를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은 생사불명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 이 사람은 이미 사망 기재가 딱 되어 있으니까 실종 선고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있다 했으니까 X. 그 다음에 특별실종에 대해서는 딱 명문으로 기산점을 정해놨죠. 항공기 실종의 경우에는 추락한 때로부터 1년, 행정청이 확인한 때로부터가 아니라 추락한 때로부터 1년, 선박실종은 침몰한 때로부터 1년, 전쟁실종은 전쟁이 종지한 때로부터 1년, 이난실종은 이난이 종료한 때로부터 1년, 딱 명문으로 기산점을 정해놨습니다. 확인한 때가 아니고 역시 X. 3번
우리가 상속 순위가 1순위. 가족법이 비록 우리 시험범위 아니지만 이 정도는 알아둬야 되겠죠. 직계비속. 배우자가 있으면 직계비속과 배우자 공동으로. 그 다음에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직계존속이 없으면 배우자 단독. 배우자 없으면 물론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되는 거. 직계존속도 배우자도 아무도 없다. 그러면 이제 형제자매. 마지막으로 사촌 이내의 반계일족. 이렇게 1, 2, 3, 4순위까지 있지 않습니까? 1순위가 있는 이상은 2, 3, 4순위는 여기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는 못 됩니다. 왜? 실종선고가 내려지더라도 저그들은 상속을 못 받으니까요. 1순위가 없으면 물론 2순위가 이해관계는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면은 여러 명의 경우에 선순위 상속인만이 실종선고를 청구 딱 보호가 되는 거죠. 맞는 말이죠. 사망 간주되지만 살아서 돌아온 경우에는 실종 선고의 효과가 당연히 소멸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추정이 아니라 간주잖아요. 간주는 함부로 그 효과가 뒤집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살아 돌아와도 가정법원에다가 실종 선고 취소를 청구해가지고 취소가 되어야 비로소 그 효과가 소멸하는 것이지 당연히 효과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잠수장비를 사용한 채 바다에 입사했다가 부상하지 아니한 상태로 행불되었다고 하면 인한실종에 해당하는가? 그렇죠. 인한실종으로서 특별실종으로서 1년이 적용되는가 이 말인데 인한이 되려면은요 외부적 사태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산 폭발, 지진, 홍수 이런 거요. 근데 스스로가 잠수장비 창기하고 잠수했잖아요. 또 부상하지 않아 떠오르지 않는다. 이거는 외부적 사태가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인하실종이 아니라 꼭 실종 선고 청구를 하고 싶으면은 보통 실종으로서 5년이 지나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는 3번 뿐이고 나머지들은 다 틀렸다. 이게 이제 이 판례, 이 사례가 나온 이 판례 자체는 조금만 공부해도 알 수 있는 판례거든요. 이런 거예요. 사례대로 하면 갑과 을이 통정을 허위 표시해서 매매 예약을 해가지고 을에게로 가등기를 해줍니다. 어떤 부동산에 X 토지라 그러잖아요. 토지를 제일 먼저 이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는 할 수가 있거든. 왜냐면 가등기가 물권법 우리 비록 시험범위 아니지만 가등기가 되었다고 해서 처분금지호 같은 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실제법 효력이 없으니까. 업로드에 처분금지가 안 돼서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 된 상태에서 병에게로 이전 등기가 넘어갔어. X 토지에 대하여, X 부동산에 대하여 이전 등기가 넘어갔어. 이게 2야.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가등기에 대하여 본등기를 합니다. 본등기를. 가등기에 대하여 본등기를 하게 되면은 등기간이 본등기 날짜는 이 등기보다 늦지만 원래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는 순위보전적 효력이 있어가지고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일자를 가지고 우열을 따지거든. 근데 이게 먼저 된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걸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이 등기를. 직권 말소, 등기관에 하여. 이 상태에서 정에게 다시 팔아 넘긴다, 을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전 등기가. 근데 나중에 이 매매 이야기가 허위 표시였어. 이게 이제 허위 표시이 밝혀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허위 표시다. 이 사람은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니까 3자에 해당하잖아. 선의기만 하면 보호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례를 가지고 문제를 만든 거거든. 이게 이 판례가 있거든, 이게. 그걸 알면은 갑은 알지 못한 정의라 했으니까 정의 선이라는 거죠. 성의. 선의자면은 정의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뭐 갑이든 병이든 어느 누구든 정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라고 해야죠. 다 있다 했으니까 1, 2번은 틀린 거고. 3번 병은 정에게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정의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인데 무슨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까? 그죠? 손해배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4번
이전 등기를 경유받은 정은 X부동산 타인에게 적부 직거잖아. 소유권자니까 얼마든지 뭐 문화 있는 사람에게 처분할 수가 있죠. 4번이 딱 맞는 말이 되겠네요. 5번 을에게 가등기 해준 X부동산을 갑이 병에게 다시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준 준것이므로 그 이전 등기는 타인 권리 매매에 해당함으로 무효됐으니까 이거 병에게 이전 등기 해줄 적에는 타인 권리가 아니죠. 가등기 되었다고 해서 을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 아니잖아. 여전히 갑의 거죠. 타인 권리 매매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게 약간 뭐 채권법, 뭐 물권법 이런 논리가 가미된 것으로서 상당히 그래도 21년도 소방관 문제 중에는 그래도 제일 수준이 있는 문제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판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은 또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가 없고 저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거 맞췄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차고도 아주 자주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문들은 저 4번, 5번 뭐 이런 거만 알면 1, 2, 3이야 워낙 많이 출제되고 각종 시험에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1번은 조문이죠, 그대로. 그죠?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한다. 그 다음에 2번도 중과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하는 거죠. 현저히. 그러니까 중과실이 되네. 현저히 게을리해서니까. 그 다음에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그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해석상 법률행위 내용으로 인정되면 충분하지. 합의까지 할 필요가 없다가 시험에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면 틀립니다. 이까지는 워낙 많이 출제되는 거라서. 그 다음에 4번도 20년 판례이긴 합니다만 해당 경계에 관한 착오 나오면은 끝부분이 중요부분이 착오에 해당한다고 가야 돼. 해당이 현재의 상황. 그러니까 뭐 경작이 가능한 줄 알았는데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해당에 관한 착오잖아요. 맞아. 경계는 여기가 경계 줄 알았는데 저기가 경계들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중요 부분 아니고 뭐겠습니까? 토지 매매에서. 이 끝부분에 중요 부분이 착오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채무자 이 착오로 볼 수 없다 했으니까 4번이 틀린 겁니다. 채무자란이 백지로 되어 있는 건전사건 설정 계약서를 제시받은 갑이 채무자는 을이라 생각하고 서명 날인해 주는데 실제로는 병을 채무자라는 건전사건 설정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로서 원칙적으로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물상보증이 된 거거든. 내 친한 친구인 줄 알고 내 아파트에 건전당권을 설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채무를 위하여 뭐 저당권 이런 거 설정해 준 사람을 우리는 물상보증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물상보증인이 아무나를 위하여 물상보증이 됩니까? 우리가? 너니까. 너 옛날에 나 도와줬지. 너니까 내가 물상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을인 줄 알고 물상보증이 돼주는데 나중에 나하고 별 관계도 없는 병이더라 이 말이야. 이거는 중요분이 착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5번이 조금 모르는 판례라. 근데 앵간한 책에는 다 있는 거고요 또. 4번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여기 답을 고르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거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기 문제. 갑은 자신의 소유인 X토지 인근에 해모시설이, 뭐 쓰레기 매립장, 공동묘지 있는 거죠. 해모시설이 들어설 것이라는 을의 거짓 정보 제공에 속아 마침 공장을 신축할 부지를 찾고 있던 병에게 X토지를 급히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병은 정으로부터 공장 신축 자금을 빌리면서 담보로 X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승인. 그럼 정은 제3자에 해당함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을의 사기 해가지고 갑하고 병하고 계약을 맺었죠. 제3자의 사기 강박임을 알 수가 있잖아요. 제3자의 사기 강박 문제는 이 사기 사실에 대하여 제3자가 즉 상대방이죠. 제3자 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그것만 알면 되는 거죠. 그리고 1번은 뭐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면은 없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그랬는데 사기 강박은요 가실도 안 돼요. 반드시 고의가 있어야만 취소할 수가 있어요. 1번은 바로 틀린 있음을 알 수가 있고 2번도 쉬운 문제잖아. 을의 기망 사실을 상대방 병이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다 그랬는데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취소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3번 을의 사기를 이유로 한 갑의 매매계약 취소가 유효한 게, 즉 유효하게 취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정이 선이더라도 가실이 있으면은 갑은 정한테다가 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의사표시는 허위표시에서 공부하는 논리가 어디에서나 같아요. 허위표시에서 삼자는 선이기만 하면 되고 무가실을 요하지는 않는다. 가실이 없음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실이 있어도 보호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실이 있더라도 말소를 선이기만 하면은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갑이 병에게 X토지를 시세보다 비싼 값에 매도하였더라도 다른 요건이 충족되면 갑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 이게 딱 맞는 말이에요. 자고의 경우는요,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취소를 못해요. 불이익해야 취소할 수 있어.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취소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기는요, 위법한 기망행위가 있는 거잖아요. 자고는 위법성의 요건이 아니잖아요. 사기는 위법한 기망행위에 한 거니까, 아니 유리하다 하더라도 비싼 값이라도 사기당하지 않았으면 안 팔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기와 자고는 다르다. 그래서 아무리 유리한 매도였다 하더라도 요건만 충족된다면은 얼마든지 취소할 수가 있고, 5번이야 각종의 시험에서 너무나 많이 출제된 겁니다. 꼭 취소를 먼저 해야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을까 이 말입니다. 근데 취소하지 않더라도 사기는 사기잖아요. 위법한 사기잖아요. 불법행위, 위법성이 인정되죠. 자고와 달리.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취소를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4번을 제외하고는 다 X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가 이렇게 4문제가 나왔습니다. 통정, 자고, 그 다음에 사기, 효력 발생. 1번은 조문이죠. 제한 능력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의사표시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의자는 의사표시 도달을 주장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 해당하는 제한 능력자는 도달을 인정할 수가 있다. 예. 제한 능력자들에 대해서 수능 무능력자로 일단 수능 능력이 없는 걸 일단 규정해놨고,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니까 제한 능력자 쪽에서 도달한 거로 주장하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 비특정 후견인은요 수능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일시적 후견이 필요한 것에 불과할 뿐 제한 능력,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도달이란 요지 가능 상태설이죠. 사회 통념상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말하지 요지해야 도달이 되는 게 아니다. 수령하거나 통지 내용을 꼭 알 필요까지는 없다. 역시 O. 우편법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었다면 언제나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의 통지가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보통 우편의 경우는요, 우리도 그런 걸 경험해 보잖아요. 저쪽에서는 보냈다고 하는데 나는 못 받아보는 경우들이 가끔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내용종 우편, 등기 우편과 달리 보통 우편은 사람이 부재중에도 던져놓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배달되었다 이런 거에 뭐 우편 집변이 진술되는 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도달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은 뭐 약간 채권법적인 내용인데요. 떨어져 있는 사람 간의 계약에 있어서는 성낙의 의사표시는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음에 전제로 의사표시를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는 이 성낙 말이에요. 발신주의이기 때문에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하고 그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거, 민총에서 3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채권법에 가도 또 2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객지자 간의 계약, 성낙의 의사표시. 이게 발신주의라는 걸, 그러니까 약간은 민총 범위를 넘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는 5가지 정도는 기억을 해야 된다고 본다면은 꼭 민총의 범주를 넘어섰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
술은 그들이 아까도 요지 가능 상태 이러면 도달이잖아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도 없이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다면은 그때 도달이 된 거로 볼 수 있다. 예, 수령 거절 이것도 시험에 잘 놉니다. 수령 거절이 있어도 도달을 인정할 수가 있다. 요지 가능 상태에 이러면 도달로 인정하니까. 조건 기한도 우리는 한 문제가 꼭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무조건. 이 조건 기한 공부할 적에 기성 조건, 불능 조건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성 조건, 이미 성취된 조건, 불능 조건, 성취 불가능한 조건이죠.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어떻고 해제 조건이면 어떻고, 그죠? 정지 조건이면 어떻고 해제 조건이면 어떻고, 이거 아닙니까? 애우면은 막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이거 정지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미 성취되어 있으니까 이미 효력이 발생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됩니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성취되어 있으니까 이미 효력이 소멸되어 있죠.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무효. 불능. 조건이 성취되어야 효력이 발생할 건데 불능이니까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죠. 무효. 해제 조건.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게 해제 조건인데 조건이 성취될 수가 없잖아요. 조건 성취로 효력이 소멸한다는 일은 안 생기니까 조건 없는 거와 같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면 서쪽에서 뜰 수가 없잖아요. 불능 조건이잖아요. 주겠다는 건 정지 조건이죠. 불능 정지. 뭡니까? 무효다라는 거. 맞네, 그러니까. 그죠? 시험에 합격하면 자전거를 사주겠다고 약속한 경우 약속당 이미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기성 조건이네. 기성 정지니까 조건 없는 법률행위. 조건 없는 법률행위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질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는 불성취 주장, 이 조문을 그대로 주장해놓은 거고요. 기한 있는 법률행위 당사자는 기한의 도래가 미정인 동안에 기한 도래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이 조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잖아요. 똑같다 말만 조건 기한이 다를 뿐이 준용되고 있으니까. 기한이 조건과 다른 점은 반드시 도래한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발생이 확정된 때는 물론이고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도래는 해야죠. 무조건. 그게 기한이니까. 기한이 도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기한의 의미와 상치되는 거죠. 서로 반대되는 거죠. 반드시 도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봐야 된다. 16번 보겠습니다. 기간 계산.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초일을 산입하기는 당사자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 규정과 얼마든지 다르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약정은 효력이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이미. 그리고 이 나이 계산은 항상 출생이 초일이 산입되는 예외니까요. 불산입의 원칙에 대한 예외니까 초일이 산입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19년이 지난 후 자기가 태어난 날 아침 0시부터 성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풀어서 보면은 2001년 11월 11일 날 태어났으니까 몇 시에 태어난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11일이 기산일이 됩니다. 그러면은 19년을 플러스하게 되면은 20년이 19년 후죠. 그리고 자기가 태어나는 아침, 원래 기산일 앞날 밤 12시로 만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19년이 지난 20년 11월 앞날이 기산일이 11일이니까 10일 밤 12시, 다르게 말하면은 자기가 태어난 날 11일 0시부터 성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0월 10일 24시라고 해도 되고
11일 0시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이거는 2번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 저도 처음에는 이걸 오해를 했는데 이런 뭐 3월 1일 뭐 12월 25일 이런 거는 공휴일이다라는 걸 언급을 해주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에 있어서 흔히 공지의 사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25일 그러면은 여기 언급이 공휴일이다 말 없어도 우리는 성탄절이라서 당연히 공휴일이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3월 1일도 마찬가지고요. 8.15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25일이 만료일이니까 25일까지 했으니까 금요일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금요일 날 24시로 만료되는 거로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답이 두 개인 줄 알았는데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12월 25일이 성탄절이라는 걸 알아야 되니까 크리스마스 날로서 공휴일이 되니까 그 다음에 26일은 토요일이고 27일은 일요일이고 그리하여 월요일 날 즉 28일 밤 12시까지 요 전화요금을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25일이 공휴일이다 말이 없어도 우리는 이런 뭐 기간 계산할 때는 항상 그런 걸 공휴일 이런 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은 3월 30일 기산하여 한 달의 기간을 정한 경우 기산일이 초일 불산업의 원칙에 따라 4월 1일이 기산일이 되죠. 그러면 원래 한 달이 만료일은 기산일 앞날이니까 5월 1일 앞날 그러니까 4월 말일이 되겠죠. 만약에 6월 1일이 만료일이 되면은 6월 1일이 앞날은 30일이 아니라 31일이 되겠죠. 5월 31일. 그 달 항상 이렇게 기산일이 1일부터 시작되는 경우에는 한 달이면은 그 달 말일로 만료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기 싫으면은. 근데 뭐 어렵지 않아요. 초일 불산업의 원칙에 따라서 4월 1일이 기산일이고 그러면은 5월 한 달이니까 5월 1일 전일 4월 달은 30일까지 밖에 없으니까 4월 30일 밤 12시로 만료가 됩니다. 만약에 4월 30일 날 4월 30일부터 기산한다 이런 문제가 바뀌었으면은 한 달의 기간을 정했다 그러면 4월 30일 다음 날이 5월 1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월 1일이 만료일인데 5월 달은 31일까지 있으니까 그때는 5월 31일이 경과하면 기간이 만료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거는 근데 4월 달이 30일까지만 있으니까 30일이 경과하면 그 다음에 우리 민법의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들은 공법의 영역에도 그 공법에서 따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은 공법의 영역에도 적용이 됩니다. 물론 지금 이제 행정기본법에서는 뭐 법령에서 나오는 기간 계산과 관련해서는 초일을 산입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러나 일반적인 뭐 병력법, 강업법 이런 데서는 그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은 민법에 따릅니다. 소집일부터 3일이라고 할지라도 초일 불산입의 원칙에 따라서 뭐 소집일이 만약에 뭐 6월 오늘처럼 4일 같으면은 내일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4, 5, 6일 밤 12시로 만료가 되겠죠. 그러니까 민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 기산점 잘 나오죠. 기산점에 대해서 한 12개를 딱 기억해 두면 됩니다. 기본서 보면 다 나오잖아요. 맨날 기산점 문제는 거기서 뺑뺑 돌아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진행하면 안 되잖아요. 아직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맞는 말이고요. 권리자가 사실상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건지 없는지 이런 걸 알지 못한 것에 설령 가실이 없다 하더라도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법률상 장애사항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는 강행적인 제도고요.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뭐 알았니 몰랐니 가실이 있니 없니 이런 걸 가지고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말고가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 보험금 청구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그래서 이런 거는 절대 법률상 장애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대로 소멸시효는 진행하게 된다.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거는 법률상의 장애거든. 진행하면 안 되겠죠. 기한을 정하지 않은 권리라면 언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까?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행사할 수 있잖아요. 소멸시효 기산점을 정하는 원칙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예요. 기한을 정하지 않았으니까 권리가 발생만 되면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부작위는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면 위반 행위를 해야 비로소 책임을 물을 거 아닙니까? 위반 행위를 한 때로부터. 아주 이거는 쉬운 문제 중에 하나였고요. 그다음 소멸시효도 문제가 나오는데 완성 효과인데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소멸시효는 소급효가 있습니다. 조건 성취 기한 도래는 소급효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조건 성취는 당사자 약정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기한 도래는 약정으로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가 없지만,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 이익을 받는 자가 시효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항변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기간이 만료되면요, 그 권리 자체는 원용이 없어도 무조건 소멸합니다. 그러나 법원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니까 채무자는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채무자가 자기 유리한 재판을 받아내려면은 완성되었음을 꼭 주장, 항변 내지 원용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소멸 그 자체는 기간만 경과하기만 하면 당연히 소멸하지만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재판을 받아내려면, 즉 소멸시효 완성되었으니까 권리가 소멸했다라는 심판을 받아내려면은 원용을 꼭 해야, 항변을 꼭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소멸시효 흔히 남용이라 부르는 거죠.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이 권리에 대해서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시가 권리놈용 원칙은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시효 완성되더라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는데, 그래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가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 남용이 된다. 이런 걸 우리가 소멸시효 남용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이라도요.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기 전 채무승인, 이거는 완성되기 전 채무승인은 중단 사유가 됩니다. 반면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하는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완성 전 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은 준법률행위 간념의 통지입니다. 반면에 완성 후에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의 포기로서 단독행위지만 법률행위예요. 따라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고, 의사표시가 되려면은 당사자가 원하는 바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효과 의사가 꼭 필요합니다. 반면에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이 간념의 통지, 즉 중단 사유로서 채무승인은 의사표시가 아니다 보니까 효과 의사가 필요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읽어보면은 완성 후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그런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바로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 요 채무 승인이 효과사가 없는 채무 승인이라면 말,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채무 승인이 있었다.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채무 승인에는 효과사가 필요 없잖아요. 효과사가 없는 채무 승인이었다 해보세요. 시효의 포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정할 수 없다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정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정채무는 주채무가 소멸하기만 하면은 보정채무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소멸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정채무 자체는 시효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주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돼 가지고 소멸하면은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보정채무도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게 된다는 거죠.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 완성 사실로서 주채무가 당연히 소멸하므로 보정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정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한다. 그래서 2번 빼고는 다 옳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 21년도 소방관부 대리요 첫 번째 문제는 저희 조문을 가지고 전부 다 조문 문제입니다. 권한을 정하는 대리는 보존행위는 아까 부재재산가에서 언급했다시피 보존행위만큼은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의사표시 흐르기 의사의 흥결이라 그러면은 통정의 표시, 비진의 표시, 착오를 말하죠. 그 다음에 사기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가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원칙, 대리인 표준설, 대리인을 표준으로 정한다. 그래서 그 궁박을 본인으로 표준한다가 예외에 해당하니까 그만큼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죠. 특정한 법률 행위를 이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한 때 이거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인이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본인은 자기가 알았다. 가실이 있다. 그럼 자기를 기준으로 하니까 대리인이 몰랐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있다 했으니까 역시 틀렸죠. 2번은 맞는 거고요.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본인이 허락이 없는 한 원칙상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금지된다. 물론 채무이행은 예외입니다만 직접 대리인에 대하여 허락이 생긴다. 말장난이죠. 본인에 대하여. 그래서 이거는 조문 문제로서 이 첫 번째 대리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고요. 복대리도 아주 자주 출제가 됩니다. 복대리 공부는 간단합니다. 조문 숙지하고 개념 파악 잘 돼 있고, 복대리 언급되면 표현대리는 무조건 성립한다는 거 알고 있고, 그러면 됩니다. 복대리는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합니다. 본인을 대리합니다. 복대리인도. 자, 이런 것들은 비단 소방관부만이 아니고 각종의 시험에서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요. 법정대리는 원칙적으로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다. 법정대리는 애초부터 본인과 아무런 신뢰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과실 책임을 지면서 마음대로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된다는 거죠. 복대리는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에 이것도 조문이 그대로 있고 대리권이 법률행위하여 부여된 경우 임의대리인을 말하죠. 임의대리 경우에는 그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성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못한다. 법정대리인과 달리 임의대리인은 본인하고 신뢰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안 되지만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즉 성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역시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 쉬운 문제였다. 그 다음에 이제 표현대리 문제가 됩니다. 표현대리 문제도 꼭 출제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만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표현대리라고 해가지고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 지문도 있고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 지문도 있고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다.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즉 을이죠. 갑, 을 사이의 기본적 법률 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만 이낸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 나오고 계약 같은 거 맺어진 바가 없는데 갑이 뱅한테다가 나 을에게 대리권 주었어. 표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을이 뱅과 대리행위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법률 관계 이런 게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을 그런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네요.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에 대하여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가 아닌다면 이 표현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그 기본 표현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하면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될 수가 있다.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대리행위 방식이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명 같은 거 하지 않았으면은 대령이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수를 써가 마치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을 이 대령이 방식이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고 또 이 대령이 방식인 경우는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와 함께 또 강행법규 위반이란 말이 나오면은 또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4번은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대령이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죠? 대령이 당시를 기준으로 하지 이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125조 이 권한을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든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든 전부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해야 됩니다. 모든 물론 이거는 이제 특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그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걔네들이 있습니다만 다우슬과 판례는 그 정당한 이유도 선의 무과실을 의미한다 보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전부 다 선의 무과실이라야만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역시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었은 그거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마지막 묵건대리가 네 문제가 나왔던 거죠, 그래. 특히 1번 같은 이거 주인은 대리행위 이후에 묵건대리 행위 이후에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이다. 이게 만약에 대리권 수여라면은 주인 이후부터는 그 대리권이 없던 자가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다 해도 된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전에 했던 특정한 묵건대리 행위에 대하여 소급하여 유효로 만드는 일종의 행성권을 주는 것이지 새로운 어떤 대리권을 새롭게 수여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점. 이런 것도 쏘가 넘어가기가 되게 쉽지만 그래서 그 묵건대리 하면 주인이 있었다고 해서 그 묵건대리인이 이제 앞으로 본인의 대리인 육건대리인이 되고 이런 거는 절대 아니다. 이후에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인을 하게 되면 묵건대리행위는 이제 소급하여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 맞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좌우지간 민법상으로는 민총 범위 내에서는 다 묵시적으로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맞고요. 의사표시이니까 단독행위니까 요건을 갖춰야 되고 이 학답 최고 나오면은요 주인 거절 간주다. 정말 각종의 시험에서 요 131조 조문 이거 엄청 많이 출제되었습니다만 주인 거절 간주. 대리인의 문제가 나왔는데 올해 2021년에 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건도 한 문제 꼭 놓는다 그랬죠. 주물, 종물. 종물은 주물로부터 독립한 물건이 되고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독립성만 있으면은 부동산도 얼마든지 종물이 될 수 있다. 안채와 사랑채. 사랑채도 부동산이지만 종물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지문이 상당히 좋은 지문으로 보입니다. 플러스 건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건물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의 물건은 종물이다. 만약에 시험 지문에 주물과 종물의 소유자가 달라도 종물이 된다. 이렇게 말하면은 다 맞출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약간 비틀어 놓은 거죠. 건물은 임대인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임차인 소유 물건, 소유자가 다르잖아요. 종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약간 비틀어 놓은 거라고 해서 틀리지면 안 됩니다. 항상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 그러든 이렇게 출제를 하든 그런데 해놓되어서 쏘가 넘어가면 안 된다. 2번이 바로 틀린 게 됩니다. 3번 소유자 즉 사람의 사용에 공여되더라도 물건 자체의 효용과 관계가 없다면 그건 종물일 수가 절대 없다. 간단한 어제 기본 강의할 때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여러분 방에 가면 있는 컴퓨터도 있다. 전화기도 이제 요새는 집에 전화기는 잘 없지만 냉장고도 있다. 그 냉장고나 컴퓨터 이런 게 그 주택의 종물이 됩니까? 이 냉장고나 컴퓨터 같은 거는 그 가옥의 어떤 효용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이바지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종물은 어떤 물건의 사용에 공여돼야 돼. 정말 많이 출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물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은 종물일 수가 없다라는 점. 그 다음에 4번도 많이 출제됩니다.
주물종물 법리는 물건 상호간이 아니라 권리 상호간에도 얼마든지 추정이 된다라는, 그러니까 우리 저 아파트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전유 부분에 말이야, 대지 종된 권리인 대지 사용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당연히 미친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물건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특약으로 종물을 주물 처분되더라도 종물은 처분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도 있고, 종물만을 따로 처분할 수도 있고, 이번 요구만 약간 소유자가 달라도 된다를 여기에는 약간 비틀어 놓은 거니까 쏘가 넘어가지 않으면 역시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효 취소도 무효 한 문제, 취소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103조, 104조 무효는 절대적 무효죠.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무효는 취소와 달리, 취소는 취소권자가 딱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무효는 주장할 이익만 있으면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는 점, 그게 취소와 다른 점이죠. 그 다음에 이어는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이죠. 전환에 관한 내용이죠.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그러니까 A 법률행위로서 무효지만 B 법률행위에서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또 의혹이 인정된다면 B 법률행위로서 유효가 된다, 이 말입니다. 유동적 무효가 이번 시험에는 지문 1개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유동적 무효 자체가 한 문제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 기본서 같은 걸 통해서 유동적 무효도 판례가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알아놔야 됩니다. 이거야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죠.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잠탈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게, 배제잠탈 나오면은 이건 확정적 무효입니다. 그냥 배제잠탈이면 그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지정의 말로 재지정을 하지 이런 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이건 확정적 무효야, 이거는. 그죠? 그래서 지정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무효이던 게 절대로 유효로 바뀌고 그런 게 아니다. 유동적 무효 문제는 유동적 무효만으로 다른 시험들을 보면 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조심을 해주기 바랍니다. 취소감이 또 있네요. 무효 취소. 취소도 이렇게 조문이 좀 많잖아요. 조문을 충실히 잘 숙지하고, 판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조문하고 판례 맺게 되는 거, 법정 추인 특징 같은 거 좀 조심하고요. 요것도 법정 추인 지문이 있습니다만, 법률행위가 취소는 소고표가 있습니다. 취소권이 행사된 때로부터가 아니고요, 처음부터입니다. 법률행위가 행해진 때부터 무효로 간주됩니다. 1번이 바로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네요. 우리 민법은 지하 능력자를 곳곳에서 보호해주고 있죠. 이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취소가 되면 법률상 원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원래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잖아요. 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저기 748조에 가보면 선의자는 현존익만 반환하면 되지만 악의자는 받아온 이익 전부 플러스 이자 붙여서 반환해야 되고 돌려줘야 되고 말이야. 손해가 있으면 손해까지 배상해 줘야 됩니다. 악의자는 말이야. 그런데 이 미성년자라든가 비성년 후견인 이런 제한 능력자의 경우에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가 되더라도 선악의를 불문합니다. 이건 아예 언제나 현존익만 반환하면 돼. 악의자라도 이게 맞는 말이고, 악의자라도 말이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주인은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주인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됩니다. 소멸한 후에 하지 않으면 효력이, 이것도 맞는 말이고. 4번을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매도한 후 이제 성년자가 되어가지고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면 이제 법정 주인이 돼가지고요,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제가 어떤 시험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시험에서 똑같은 비슷한 지문인데
이전은 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였다면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제공, 교부. 해설에 잘 제가 설명해놨죠. 다른 시험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교부가 됐다는 말은 완전히 서류가 넘어갔다는 거죠. 제공만 했다는 거는 받아가라 이거죠. 아직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부했다. 법정 추인이 됩니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공했다. 이 말 나오면은 우리 기출 문제집 보면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공했다. 이 말 나오면은 법정 추인이 안 된 겁니다. 여전히 취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부다 제공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와서 이렇게 생각할지 뭐야 교부는 법정 추인이 되고 제공은 법정 추인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너무 치사하다고 보이긴 합니다만 출제가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부는 넘어갔으니까 법정 추인으로 보지만 제공은 받아가라고 제공만 해놓은 거니까 아직 안 넘어간 거란 말이죠. 법정 추인이 되지 않는다. 취소는 특별히 재판상 행해짐이 요구되는 경우, 즉 채권자 취소권 같은 거죠. 그런 경우 아니고는 어떤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취소 여사가 상대방이 인식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이라 하더라도 무방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올해 25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만 저랑 같이 공부를 했다면은 아마 전부 다 100점을 다 받을 없는 게 기본서든 객관식 문제집이든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약간 의역된 게 아까 통정의표시 그 사례인데 그것도 판례 자체는 소개가 되어 있고요. 다만 그 뭐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물 수 있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런 게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정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만 알면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거의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고 그냥 기본서 아니면 기출문제지 한 3회독에서 5회독 정도 하고 가면은 항상 100점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내년 22년에도 다 100점을 받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